자, 이번 시간에는 2차 감정평가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 백색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합격생이 있고 100명의 강사가 있으면 그 100명이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도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강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험을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감정평가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실무와 법규로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지 감정평가 이론으로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론에 투입되는 시간을 아껴서 세이브해서 거기서 아껴진 시간으로 실무와 법규에 투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하고 법규는 내가 공부한 시간, 내가 공부한 양과 그 결과, 점수가 어느 정도 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론의 경우에는 공부 시간과 결과가 이 정의 관계를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의 경우에는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시고 그 세이브한 시간으로서 실무와 법규에 더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론에 투입하는 공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론에서 걱정의 늪에 빠지시면은 이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론에 걱정의 늪에 빠지시면은 그만큼 합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이론에서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 세이브된 시간으로 실무와 법규에 얼마나 투입을 해서 실무와 법규로서 합격을 하느냐 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게임의 룰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으려면 바로 1시그마라는 범위에 집중해야 됩니다. 1시그마 범위에 집중해야지만 이론의 시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결국 2차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이론 시험에서 1시그마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기본서. 자, 우리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각 강사의 기본서를 얘기합니다. 출제위원급 기본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강사의 기본 교재, 주 교재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대부분 시중에 계시는 이 강사님들의 기본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 내용의 절대 다수가, 절대 대부분이 실무기준 해설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기준 해설서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약간의 분량으로서 여러 가지 출제위원급 기본서의 내용으로 보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 기본서가 있는데 여기서의 기본서는 강사 기본서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강사 기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강사 기본서라고 하지만은 사실 강사들이 쓴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실무기준 해설서와 출제위원급 기본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스크랩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강사님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교재를 내고 있지만 사실 강사 본인이 쓴 내용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의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제가 텍스트를 조금 다듬은 것뿐이지 또 이렇게 목차화한 것뿐이지 제가 어떤 그 없었던 지식을 새롭게 제가 만들어내서 창작한 지식, 저의 창작한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로 그것이 기본서인데 어쨌거나 이 기본서가 아주 우리 수험에서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 기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감정평가사 시험이 30 몇 회까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30회 이상의 기출문제 분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실제 우리 시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학원 강사, 이제 뭐 합격한 지 몇 년 된 그러한 학원 강사가 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출제위원들이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를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본서 내용과 기출문제 공부했으면 이제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스터디에서 답안지 현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연기부터 3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스터디를 쪼개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연기가 있고 1기, 2기가 있고 그다음에 3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각 기수마다의 스터디의 역할은 뭐냐면 연기 스터디는요.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답안 작성 연습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기본서 내용을 읽었죠. 기본 강의 수강하고 기본서 내용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강의 듣고 책을 읽었던 내용을 마치 걸음마를 처음 떼기 시작하는 것처럼 답안지에 처음으로 옮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차를 잡아서 답안지에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걸음마 단계가 연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연기는 걸음마다, 걸음마 단계이다. 이제 아기가 처음으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기하고 2기는요. 자, 요 내용을 내가 시간 내에 답안지에 현출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지식이 내 것으로서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기본 범위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자, 기본 내용을 내 것으로 답안지에 적어보면서 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기하고 2기 과정을 통하면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요 범위 안에 담겨 있는 지식은 이제 안다, 알게 되었다 라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요 범위에 있는 내용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답안지와 10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요 범위 내에서는 답안지를 쓸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기 스터디에 가서는 이제 예상 문제, 올해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올해는 이러이러한 논문이 이슈가 된다. 또는 요새는 이러한 뉴스가 시사 이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예상 문제로서 뽑아서 예상 문제를 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예요. 솔직히 1기하고 2기까지는요. 100분 내 100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기하고 2기까지는 100점을 쓰는데 100점의 답안지를 쓰는데 12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20분 정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분 동안 쓰라고 한다면 한 80점에서 좀 잘 쓰시는 분들은 한 90점까지 쓸 겁니다. 물론 단여차 분들, 뭐 4년차, 5년차 그런 분들은 이미 스터디를 몇 번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때에도 100분에 100점을 다 써요. 심지어 100분 안에도 쓰기도 합니다. 왜? 외웠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외워진 걸, 외운 걸 그냥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쓰긴 해요. 그런데 외워서 쓰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2년차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2년차 기준을 썼을 때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이라면 1기에서 2기 사이에 100점을 쓰는데 120분 정도만 걸려도 그래도 사실은 합격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기 스터디에서는 100분에 100점을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100분에 100점을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정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100점이라는 문제가 주어질 것이고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100분에 100점을 정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때는 어떤 연습해야 됩니까?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내용을 이용해서 그 기본 내용으로 모르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선방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냥 안 쓰실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나 이거 몰라, 포기 하고 그냥 100줄 내실 겁니까? 그렇게 뭐 순진하게 시험 보실 거예요? 자, 시험장에서는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떠올려서 내가 이 문제의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기본서에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적어줌으로써 최대한 선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수험생들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답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이라도 최대한 적어서 최대한 선방하는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도 기본 내용으로 채우는 연습이라고 할게요. 채우는 연습. 시간 내에 채우는 연습. 저는 이것을 선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대한 선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연습도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시험장 들어가시면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시그마 범위는 여기까지 범위를 1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첫 번째로 기본 강의 수강하시면서 이 기본서 내용에 충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5회독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실무 같은 경우에는 학원 스터디 문제보다 기출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를 먼저 풀면 좋은데 기출문제 중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무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 통해서 기본서 내용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이 사이에 기본 문제가 들어가게 돼요. 기본 문제를 풀고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실무의 경우엔 그래요. 왜냐하면 기출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먼저 좀 브릿지로 깔 필요가 있어요. 요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을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론과 법규의 경우에는 이론 법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론과 법규의 경우에는 요 스터디 문제나 기출 문제나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기본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 답안지를 쓸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때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 우리 실제 우리 시험의 문제를 아시는 상태에서 스터디에 참여하셔야 돼요. 물론 시기적으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이미 이때 연기 스터디는 이미 이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서 공부하자마자 연기 스터디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어느 정도는 스터디 진행하고 중첩되는 시기가 있을 건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순서는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100분 동안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중에서 3기 스터디에서는 이제 2차 시험 예상 문제를 놓고서 실제 시험처럼 대비를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시그마 범위를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2차에서 50에서 55점 정도 득점하면서 이론이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 합격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또는 기여하지도 않고 50에서 55점 정도로 2차 시험을 합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론에서는요. 50점 정도 목표하시면 되고 50에서 55점 정도 점수가 나오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 1시그마 범위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50에서 55점 정도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즉 50점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2시그마 범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시그마만 해서 50점을 못 넘는 게 아니라 이 1시그마 범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1시그마 범위만 제대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50점은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도 넘지 못했다? 그 말은 1시그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아 내가 공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2시그마 범위까지 했어야 되는데 2시그마 범위를 안에서 50을 못 넘었구나 55를 못 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1시그마, 2시그마 범위 말씀드리는데 1시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68%를 얘기합니다. 1시그마는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치면은 노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른자. 자, 68%. 약 3분의 2죠. 약 3분의 2. 약 3분의 2가 전체 우리 공부할 분량의 이 전체 범위에서 3분의 2 정도를 1시그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약 3분의 2 정도인데 이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서, 기출문제, 스터디, 연기에서 3기 그 범위를 요 1시그마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수험의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 1시그마 범위입니다. 요 1시그마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해 주셔야지만 50에서 55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요 2시그마 범위 이게 95% 범위인데 요 2시그마 범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에서 55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1시그마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설프게 또는 이론에 대한 걱정 때문에 2시그마 범위로 공부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시면은 오히려 1시그마도 약해지면서 50점도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차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1시그마 범위만 충실히 공부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1시그마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2시그마 범위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불합격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1시그마 범위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수험생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점이 뭐냐면 저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제 수험 상담을 받았을 때 수험생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론 공부는요 또는 이론은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뭐가 잡히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책을 읽긴 읽는데 내가 지금 이게 공부가 되는 건가?
또는 대체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고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수험생 때 이론 때문에 사실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험생 때 사실 시리법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과목이 사실은 이론이에요. 솔직히 실무하고 법규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론에 그러니까 제 성격 때문인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좀 뭐랄까 약간은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말이 딱딱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무나 법규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논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의 경우에는 너무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이론 때문에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걱정의 늪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사실은 저 자신이 수험생 때 그 이론의 걱정의 늪에 빠져서 정말 엉뚱한 헛짓거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합격하고 나서 이론 강사를 했던 겁니다. 이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이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서 이론 강사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어떤 그 고생 같은 거는 실무나 법규는 사실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론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론 공부 방법만큼은 저의 감정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걱정의 늪에 빠지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론이란 과목은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을까요? 자, 이론이란 과목은요, 가장 모호한 과목이에요. 정답이 불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실무와 법규의 경우에는 물론 실무도 조금 정답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사들이 예시 답안을 공개했었을 때 그 예시 답안들의 중요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각종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올해 이 문제 정답이었어 라는 게 있는데 이론의 경우에는 강사분들의 예시 답안을 비교하시면은 강사들마다 아주 백인백색입니다. 그 예시 답안이 너무나 개별성이 커요. 그래서 대체 뭐가 정답인지 불분명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 이론 강의를 과거에 오래 했었지만 이제 오래 하다가 중간에 안 했다가 다시 이제 이 스터디 파이터 내면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지만 지금도 정답을 모르겠는 기출 문제가 꽤 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정답이 뭔지 감도 안 오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이란 과목은 그 내용 자체가 정답이 딱히 없다라고 보여질 만큼 모호한 과목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혐오하는 문제인데 21회 기출문제 1번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혐오합니다. 왜 혐오하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직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출생률 저하, 핵가족화가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약수를 하시오. 라고 묻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혐오하냐면요. 자, 이 문제 첫 번째, 정답이 뭡니까? 이 문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출제위원 본인은 이 정답은 이거야. 이런 내용이 와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수험생 입장에서 뭐가 정답인지를 알 수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 시험같이 예시 답안이 공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채점 기준표나 예시 답안이 공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냐고요. 몰라요. 지금 21회 때 출제가 됐고 지금 15년이 이상 지났는데 지금도 이 문제의 정답이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교과서 열심히 읽고 강의 열심히 들으면 이거 대비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가요? 이거 대비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자, 어떤 교수님이 아마 이거 교수님이 내신 것 같은데 평가사 분들은 이런 거 내실 리가 없죠.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평가사가 낼 리는 없죠. 아마 어디 교수님이 내신 것 같은데 뭐 본인의 칼럼이나 뭐 어디 뭐 기고글, 논문 이런 데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비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붙도록 하는 게
또는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올바른 시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공부를 더 평상시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수험생들의 어떤 노력의 양, 공부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우리 감정평가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자, 감정평가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까? 자, 선생님 그래도 기후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긴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 이란 전쟁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스페인의 관광객을 배척하는 정책, 뭐 스페인에서 요즘에 관광객들 막 오지 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하죠? 반여행주의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럼 그런 정책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굳이 따지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세상 삼라만상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총선 결과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부동산자만 갖다 붙이면 다 부동산이고 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주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축 구조라고 하면 뭐 건물의 건축, 건물의 설계라는 그러한 주제도 굳이 따지면 부동산과 연결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제가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막 출생률 저하, 핵가족화,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과연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또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물어보기에 적절한 주제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실제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심지어 1번 문제로, 이 문제는 1번 문제로 출제가 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본 수험생들은 걱정의 늪에 안 빠지겠습니까? 왜? 대체 이런 문제는 내가 뭘 공부해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이런 문제를 대비할 수 있지? 그런 고민에 안 빠지겠습니까? 빠집니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론의 걱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있다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있다고 문제가 출제가 돼도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같이 방향을 상실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 이런 유형, 이런 주제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사들도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문제들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막 범위를 엄청 확장해서 막 이런 것도 내고 이런 것도 내고 이런 것도 막 내요. 강사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있다고 문제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난 이런 거 대비 안 했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저 강사는 이런 문제 대비가 안 돼. 나는 이제 평판이 깔려버리면 이제 강사로서 수험계에서 인기를 잃기 때문에 사실 좋은 내용도 아닌데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수험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이나 강사나 모두 걱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보시죠. 자, 인근 1000만인 도시, 뭐 A 도시가 있고 30만인 B 도시가 있다. 그래서 뭐 전철이 개통되었다라고 되었는데, 자, 전철 역세권의 지역 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정답이 뭔지 모릅니다. 자, 전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이 비도시의 유형별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용도별 얘기하는데, 유형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래요. 지금도 저는 이 문제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학원 강사지만 저 이 문제 정답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게 정답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긍정적이라 말하는지 모르겠고, 부정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부정적이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어요. 자, 전철이 개통되면 집값 오르겠죠. 이건 그냥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 효과입니까? 부정적 효과입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값 오르는 거는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개선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긍정적 효과입니까? 부정적 효과입니까? 이 긍정적, 부정적은요, 가치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거라고.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라고요. 자, 집값이 오르면요.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소유자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내 집 앞에 전철이 뚫리고 도로가 개통되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요. 임대료가 오릅니다. 결국 임대료도 오르겠죠. 집값만 오르고 임대료 가만히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임대료도 오를 겁니다. 그럼 임대료가 오르면은 세입자에겐 사실 안 좋은 일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세입자들도 전철이 뚫리면 뭐 출퇴근이 좋아지잖아요. 물론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대신 월세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전철이 개통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그러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정답이 모호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 출제 오류라고 생각해요. 출제 오류.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입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또는 어떠한 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은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거고 누구 입장이냐, 소유자의 입장이냐, 임차인의 입장이냐, 또는 정부의 입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정답도 모르겠고 사실은 출제 오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긍정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모호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신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감정평가 이론에서 케이스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문제가 그 케이스형 문제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좀 분량이 길어서 이 문제를 다 올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인데, 자, 보시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이 토지가 이러이러한 토지다. 그래서 뭐 주차가 2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즉 거래를 했는데 사고 나니까 주차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어떠한 사안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를 제시한 다음에 이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해봐라 라고 주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시험마다 갑자기 이렇게 신유형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스터디에서 연습을 안 해봤던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는 신유형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러한 문제가 수험가에 알려지면은 또 수험생들로 하여금 걱정의 늪에 빠지게 할 겁니다. 자, 또 그리고요, 불이타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요, 저는 역시 이 문제도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혐오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도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정답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 왜냐면요, 문제 보시면요, 토지가 국공유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이거 어디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이에요.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 아마도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 분들 중에서도 중국의 토지 제도나 북한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북한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내신 문제인 것 같은데, 국공유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토지의 장기 사용권이 거래되는 경우 토지의 장기 사용권 가치 산정 방법을 감정평가 3방식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개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은 대한민국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정책, 감정평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왜 다른 나라 걸 물어봅니까? 왜 다른 나라,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평가 방법을 왜 물어봅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감정평가사의 시험 범위입니까? 저는 이거 감정평가사 분들이 본인이 연구하는 건 자유예요. 연구하라고 해요. 본인이 궁금하면 연구하라고 합시다. 연구해서 나중에 통일 이유를 뭐 대비하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하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딴 걸 시험에 냅니까? 대한민국 감정평가사 선발하는 시험에 지금 대한민국 감정평가 또는 감정평가 이론도 아직 잘 모르는 수험생한테 왜 다른 나라,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 뭐 장기 사용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장기 사용권 평가 방법을 왜 물어봅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갖다 붙이면 다 부동산이고 갖다 붙이면 다 감정평가가 아닌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른 과목도 강의 많이 하는데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가 올라와요. 너무너무 정말 사람을 열받게 하는 과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험생 때 너무나 허우적거렸고 정말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있다고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물론 이 문제는 제가 합격한 이후에 나온 문제라서 제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험생일 때 이딴 문제가 나왔으면 저는 정말 윤봉길 의사가 돼서 도시락 폭탄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날렸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 정도로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험생일 때도 이런 거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정답이 모르겠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붙었을 때보다 제가 19회인데 그때는 그래도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좀 이상한 문제를 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와서 점점 이렇게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잡다한 주제들이 더욱더 불이 타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요새 수험생 문제 솔직히 더 공부하기 어렵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유형도 신유형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요새가 더 공부하기가 더 모호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수험생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더욱더 걱정의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불이타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출제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3번 얘기하고 이 4번 얘기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시험 문제는 35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요. ESG가 나왔어요. ESG는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ESG가 뭐 이건 ES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는 수험가에서 대비가 되었던 주제이긴 합니다. 저도 이거 몇 년 전부터 친환경 건축물의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료로 드리고 10점 정도 약술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0점짜리 분량으로 출제가 됐죠.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논점이 나오면 그 논점이 나온다면은 몇 점 정도 분량으로 나올 거다라는 게 딱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문제는 그나마 앞에 장기 사용권보다는 양반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관련된 얘기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수험가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도 어차피 이건 논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강사님도 다 대비를 하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요 ESG라는 논점이 감정평가와 그렇게 관련성이 높은 주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잖아요. 감정평가사가 되고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을 그중에서 누가 평가사가 될지를 선발하는 시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업에 계시는 감정평가사 중에서 ESG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99%입니다. 정작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평가사 분들은 이 ESG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99에서 98%일 거예요. 만약에 ESG를 안다고 해도 평가사님 그럼 ESG의 E가 뭐고 S가 뭐고 G가 뭔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요. 그것까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나마 ESG라는 용어를 뉴스기사, 신문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E가 뭐고 S가 뭐고 G가 뭐냐 이렇게 ESG 각각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라. 이 말은 곧 E가 뭐고 S가 뭐고 G가 뭐냐를 설명하라. 이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모를 겁니다. 법인에서 10년차, 20년차 평가사님도 모르는 거를 평가사가 이제 병아리 평가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사실 감정평가와 거의 관련이 없는 주제예요. 본인의 연구 주제죠. 하지만 감정평가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소양도 아니고 감정평가와 별로 관련성도 매우 낮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론 공부에 있어서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어느 정도 뻘짓까지 했냐면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의 본사가 대구로 내려갔지만 대구로 내려가기 이전에 본사가 원래는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삼성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부동산원 본사가 삼성역에 있었을 때 제 기억에는 이미 거의 20년 전 기억이지만 제 기억에는 아마 5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에 삼성역 본사 5층에 부동산 도서관이 있었어요. 부동산 도서관. 이거 평가사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한국감정원에 근무했던 사람 아니면 특히 본사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니면 5층에 본사 건물 5층에 부동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도 아마 이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한국감정평가협회 건물이 지금은 새로 재건축을 했는데 예전 건물일 때 역시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수험생일 때. 그때 지하 1층에 가면 지하 서고가 있었어요. 지하 서고. 온갖 뭐 감정평가나 뭐 부동산 관련 책자, 자료, 잡지, 뭐 간행물 이런 것들이 이 서고에 쌓여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몇만 원어치 복사를 해왔어요. 막 보면서 막 이건 뭐야 하면서 막 복사해오고 이건 뭐야 이건 복사해오고 그랬었어요. 온갖 뻘짓을 했습니다. 그럼 나왔냐? 여기에서 복사를 막 몇만 원어치 복사를 해왔는데 이만큼 복사해왔는데 거기서 나왔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혹시 이런 게 나올까봐 이런 거 대비한다고 정작 기본 교과서 공부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것만 막 찾아 헤맨 거예요. 이런 불이타 대비하고 싶어갖고 이것 때문에 혹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불안해서 걱정의 늪에 빠져갖고 익사한 상태죠. 이런 것만 찾아 헤맨 거예요. 막 온갖 이상한 자료, 남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료, 니넨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만 막 복사해 본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뻘짓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이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게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막 이런 것까지 막 대비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번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 감정평가 이론 시험 문제는 제가 지금 몇 가지 뽑아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지 같아요. 솔직히 약간 좀 쌍스러운 표현 좀 쓰겠습니다. 거지 같아요. 이런 쌍스러운 표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감정평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야지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감정이 올라와서 또 얘기가 하게 됩니다. 제가 강사 생활을 이론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론 강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론 강사를 시작하자마자 3개월이 지났을 때 강의 처음 시작하는 애가 3개월이 지났을 때 단과 강의, 이론 단과 강의로 120명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론 강사 시작하자마자부터 인기가 있었고 약간 뭐랄까 뭐 주류라고 할까요? 이론 강사 약간 메인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론 강사로서는 솔직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강의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간평사 강의 자체를 이제 그만하려고 강의를 안 했는데 스터디 파이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간평사 강의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때에도 이론 강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론 강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론 강의는요. 수험생분들께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논리적인 확실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이렇게 거지 같으니 우리는 최대한 선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지를 그럴싸하게 써서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강사로서 솔직히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론 강사로서 강의를 꽤 오래 했고 또 잘 나갔고 많은 분들이 제 강의로서 이론에서 점수가 꽤 잘 나와서 많이들 붙으셨고 지금도 스파 낸 이후에도 이론으로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는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움. 왜냐하면 있다고 과목 같지도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진리를 알려드린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저한테 배우시면은 나중에 감정평가사로 일하실 때나 또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제가 1차에서 경제학 강의하지만 경제학은요 확실한 진리잖아요. 경제학은 진리거든요. 물론 현실의 경제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경제학 내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공식이나 수식이나 원리들은 진리이고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나 또는 일반 이제 사회인으로 경제인으로 살아가실 때 두고두고 그러한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가르칠 때는 논리적이고 확실하고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런 업적들이 집약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이론은 말장난하는 과목이고 라고 느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시험장에서 그럴싸하게 써서 합격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사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은 강의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과목에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빠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론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론 과목을 배점을 30점이나 50점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늘려야 돼요. 실무를 200점으로. 우리 사법고시가 아마 그랬을걸요? 사법고시가? 지금도 다른 자격시험에서 그럴 겁니다. 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회계사 시험은 회계학이 더 배점이 크죠. 회계학이 제가 알기로 더 배점이 큽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사법고시나 뭐 다른 이제 주요한 시험에서 민법 같은 과목들, 법을 시험 보는 과목이라면 민법이 더 배점이 높아요. 그리고 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200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노무사 시험에서는 노동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노동법이 20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 배점이 높고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배점이 작은 게 맞아요.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50점 정도로 줄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30점으로 하거나 없애거나 30점으로 하거나 50점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무 법규와 대등하게 100점으로 놓을 과목이 아니에요. 대신 실무를 200점으로 늘려야 됩니다. 일반평가 100점, 보상평가 100점 이런 식으로 실무를 늘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더 능력 있고 뽑힐 만한 사람을 더 공정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론이란 과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실이법과 나란히 100점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강사는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이러한 과목, 이론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뭔 소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강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리고 또 본인도 그래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 라고 자꾸 의심과 불신과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막 자꾸 걱정이 올라와요. 강사가 여러분 1시그마에 집중하세요. 1시그마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길을 제시해 드려도 그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한 이쯤 와서 근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정말 되나? 하면서 또 이렇게 빠져. 또는 뭐 이게 빠져. 또는 막 이렇게 막 빠집니다. 하면서도 자꾸 의심과 불안과 회의가 막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충실하게 강사가 얘기한 대로 따라오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실력이 쌓이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끝도 없는 걱정과 불안에 빠집니다. 근데 선생님, 2차 공부를 원래 하다 보면은 어차피 수험생인 이상 걱정과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수험생이 특히 감정평가사 2차 시기나 되는 어려운 시험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불안감과 걱정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론 과목에서 드는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다른 과목, 실무나 법규에서 드는 걱정과 불안과 그 성격,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실무와 법규는요,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수험생분들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교재를 몇 번 더 봐야 되고 내가 이게 약하고 그래서 더 외워야 되고 더 풀어봐야 되고 내가 자꾸 문제 풀 때 실수를 하니까 계산 실수를 줄여야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고 연습이 부족한 거고 내가 자꾸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하고 법규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뭘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고민들에서 방향성 자체에 대한 고민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하다 보면 알 것 같고 심지어 재미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다가 재밌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행정법을 공부하면요, 솔직히 개별법은 재미가 없는데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심지어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합격하고 나서 로스쿨에 가볼까? 이 법이라는 게 이런 거네. 법이라는 게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이론은요,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끝없이 걱정과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마치 이론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눈을 가리고 이거 어디야? 이게 여긴가? 이렇게 가면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무랑 법규는요, 코스가 쫙 보여요. 내가 이 길을 따라 달리면 돼요. 다만 그 길이 멀 뿐이에요.
이 길이 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르막길이야. 이론은 평지긴 해. 평지긴 한데 방향을 모르겠고, 실무랑 법규는 길이, 레일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근데 이 레일이 길고 오르막길인 것 뿐이에요. 나만 열심히 뛰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치겠죠. 다리가 땡기겠죠. 하지만 그걸 참고 계속 올라가면 결국 결승선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론이랑 실무 법규하고는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이 어려움, 이 걱정과 불안의 양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 이 틈새를 불안감이 파고들어요. 이 틈새, 이 걱정의 틈새를 불안감이 파고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각 학원에 스터디를 참여하실 텐데 그 스터디 문제도 이 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제 2차 시험에서 각종 불이타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이상한 주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팀장님들도 그러한 문제가 혹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한 문제를 스터디 문제에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엽적이고 정말 이상한 문제도 스터디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런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번 스터디에 갔더니 뭐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 또는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 막 못 보던 주제가 나왔어 라고 해버리면, 대체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 거야? 대체 이런 문제는 내가 뭘 더 공부해야 풀 수가 있는 거야? 막 걱정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그런 문제를 또 다루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아까 제가 이렇게 뻘짓을 한 것처럼, 뻘짓 여행을 떠난 것처럼 이 불안감이 2시그마, 3시그마 범위를 찾게 합니다. 즉 공부의 범위를 늘리게 해요. 자꾸 부동산 뉴스를 읽어봅니다. 혹시 부동산 뉴스에서 문제가 나올까 봐. 막 계속 뉴스를 봐. 저는 어떤 수험생분들이 저 요새 뭐 부동산 뉴스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 사실 그거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뻘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중요한 뉴스나 중요한 주제는 강사들이 다 정리해 줄 건데 본인이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를 챙겨본다 또는 자주 챙겨본다 라고 하면은 그거 거의 뻘짓인데 라고 하면서 옛날 저의 뻘짓의 추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점점 올라오면은 수험생들은 1시그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2시그마, 3시그마로 그 범위를 넓힙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확률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 2시그마, 3시그마로 범위를 넓힐수록 1시그마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 확률은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뻘짓했던 해에 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요. 이렇게 뻘짓한 해가 점수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최악. 뻘짓하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뻘짓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수는 이 해가 최악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성했죠. 일단 뻘짓하지 말자. 기본에 충실하자. 1시그마에 충실하자. 그렇게 해서 1시그마,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1시그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시그마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1시그마 범위가 저의 이론 커리큘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이론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이론이 있고, 기본 이론, 기출 문제, 스터디, 연기 3기, 논문 특강이 있어요. 자, 우리 기본 이론이 기본 강의라고 한 것입니다. 기본 강의. 자, 기초 이론에서는요, 감정평가 이론의 기초 개념을 공부하시고, 용어 정도 이해하신다. 용어하고 체계 정도, 이러한 과목이구나 정도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기초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감정평가 이론의 주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려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무기준 해설서 그리고 출제위원급 기본서 내용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강사교재예요. 자, 이 강사교재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5회도 이상 하셔야 됩니다. 5회도 이상이에요. 이상. 아시겠죠? 5회도 이상입니다. 자, 요새 수험생분들은 본인을 천재라고 전제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량이 600페이지, 800페이지짜리 교재를 5번도 반복하지 않고 그 교재의 내용을 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30번을 봐도 사실 외웠다라고 자신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수험생 시절에 30번 이상 봤습니다. 사실은 50번 이상 봤는데 그냥 30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5번 이상은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한 두세 번 보더니 선생님 이론 실력이 안 늘어요. 뭐 답안지가 안 써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답안지 작성법을 모르기 때문에 답안지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본 강의와 기본서 한 두세 번 보고 나서 답안지가 안 써져요. 어떡하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이른 겁니다. 고작 지금 기본서 두세 번 읽고 나서는 답안지가 안 써져요 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정도나 통하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이니까 기본 강의 듣고 기본서 보고 요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올 겁니다. 그 시험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는 두세 번 만에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안 되고 5번을 해도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 5번 이상은 반복해야 된다. 이거는 시리법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공부 방법이 감정평가 이론만의 방법이 아니라 시리법 사실은 다 공통입니다. 실무, 법규도 기본 강의 있고 기본 교재 있겠죠. 그거 5번 이상 반복하셔야 돼요. 5번 이상 반복하셔야 그래야 이제 답안지가 어느 정도 써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그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요, 기본 강의하고 기출문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뭐 내가 뭐 1타다, 뭐 절대 1타, 뭐 이론의 신, 뭐 실무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타, 신, 뭐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정말 낯뜨겁고 낯간지러워요. 저는 그런 자기 과시나 과장이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기본 강의하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자신 있어요. 이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가 하는 시리법에서 기본 강의하고 기출문제 강의는 좀 정독을 하시면은 충실하게 수강하시면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기본 강의하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 특히 정말 자신 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5회도 이상 반복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시겠죠? 스터디 파이터의 경우에는 30회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에는 40회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중 학원들이 40회로 진행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연기 과정은 50점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중 학원들은 35회로 진행되는 거고 스터디 파이터는 연기도 100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30회로 진행되는 거라서 사실 전체 분량에 큰 차이는 없어요. 아시겠죠? 타 학원이 40회고 스파가 30회면 10회나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 타 학원들은 연기가 대부분 50점 분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 분량은 35회 분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회나 35회 정도 스터디가 이루어질 텐데 이걸 통해서 100점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안지가 어느 정도 100분에 어느 정도 작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브리타 논점이나 어떤 시사 이슈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담겨있지 않은 뭐 ESG라든가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논점들은 논문 특강으로서 별도로 시험 막판에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2차 시험. 이것들이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이게 1시그마 범위예요. 바로 이게 1시그마 범위입니다. 1시그마 범위예요. 이거에 집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충실히 공부했었을 때 우리 2차 시험이 7월 초에 있습니다. 2차 시험이 7월 초에 있는데 4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사이의 텀이 약 3개월 정도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이때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이때 이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논문 특강을 그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나온 논문이 뭐가 있는지 이 논문이요. 최근 논문이 나와요. 최근 논문. 최근 2, 3년 이내 논문이 나옵니다. 막 5년 전, 7년 전 논문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해나 다음 해 정도의 최신 논문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신 논문, 최근에 이러한 논문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왜냐면요. 우리가 X1년도에 2차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에 X2년도에 7월 달에 또 2차 시험이 시행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발간된 논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이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된 시사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서 언제 한다? 이때 2차 시험 3개월 2차 시험 3개월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나왔던 논문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시사 이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논문 특강으로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1시그마 공부에 집중을 하셔 놓으면은 4월달 전까지 요 1시그마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은 요 남은 3개월 동안 막판 3개월 동안 요때 각 학원 강사들이 최대한 이러한 논문이나 시사 이슈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려요. 최대한 이런 걸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 공부하셔서 이걸로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4월달 이전에 1시그마 공부할 시기에 이 시기에 이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단연차 수험생이라면 이미 1시그마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요 논문 특강 내용을 좀 미리 공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년차 수험생이라면 요 4월달 1차 시험 요 때까지는 1시그마 범위에 집중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막판 3개월 기간 동안에 논문 특강을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빨리 보고 들어가셔야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내용들도 1시그마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답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답안지도 1시그마 범위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주제도 잘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자, 이러한 논문이 있다라고 논문의 핵심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빠르게 이해하고 관련되는 문제의 답안지를 남들보다 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요 1시그마가 기초 체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이론 강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강의 커리큘럼마다 어떻게 강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이미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평가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한다. 아, 이런 과목이구나 라는 거를 기초 이론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고 답안지 작성법을 여기에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요. 충실히 정독하고 최소 5회독 이상 반복하시면 되겠고 교과서 전체를 다 외우지 마시고 암기는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있고 텍스트 내용이 있겠죠. 또 이렇게 목차가 있고 또 이렇게 텍스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전체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목차를 외워주시고 각 목차마다 달려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 그래서 목차와 키워드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암기 분량이 이렇게 암기 분량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교과서를 외워라 라고 하면은 요 문장을 통으로 외우려고 해요.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그런 식으로 외워서는요 10페이지도 못 외워요. 힘들어서. 그래서 목차와 키워드를 외우시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글을 써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자, 기출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원 강사들이 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합격한 지 몇 년 된 그러한 강사가 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내신 출제위원급들이 내신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쨌거나 그지 같은 문제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실제 시험 문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터디 문제보다도 기출문제 공부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위원들의 문법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출제위원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익혀셔서 그 문법을 이해하셔서 아, 출제위원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써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써서 득점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고민은 시중 스터디 문제로 하시면 안 되고 또 심지어 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솔직히 시중에 있는 이론 스터디 문제 못 풉니다. 제가 이론 강사 오래 했고 이론에 되게 자신이 있지만 시중에 있는 이론 스터디 문제 저 못 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뭘 물어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또는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 잘못 설계되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런 문제 못 풉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왜? 기출문제는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시중 스터디 문제 저한테 주면서 100분 동안 쓰라 하면 저는 잘 못 씁니다. 왜?
저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문제가 출제 오류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러한 연습은 기출 문제로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출 문제로. 자, 그리고 모든 과목 다 공통이에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기출 문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몇 회에 3번 문제가 어떤 문제고 그 문제의 답안이 뭐다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담겨 있을 정도로 마치 내 머릿속에 이북, 우리 그 PDF 이북 있잖아요. 그 이북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정도로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단계가 되냐면요.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받으면 이제 문제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문제 봤을 때 이 문제 몇 회 몇 번 문제랑 비슷하네. 몇 번, 몇 회, 몇 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렇게 변형되어서 응용돼서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그렇고 그 정도로 기출문제 공부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자료는요. 답안지 작성 연습용 교재예요. 연습용 교재이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 강의나 기출문제에서 공부한 내용을 시간 내에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자, 기본 강의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다음에 책은 가급적 보지 않고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터디라고 하는 게 온라인 스터디가 있고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 저는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온라인 스터디로 하게 되면은 자기 의지, 자기 통제가 잘 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좀 자기 의지나 자기 통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버해서 쓴다거나 100분 내에 써야 되는데 뭐 150분, 200분 세우라 내오라 쓴다거나 또는 두 번째 책을 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좀 쓰다가 생각 안 나고 이러니까 책을 잠깐 펴봅니다. 이게 참조해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장에 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러 왔죠. 그러면 이 경쟁자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엄격하게 책 보지 않고 100분 동안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자극을 줘요.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한 자기 통제가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프라인 스터디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지방에 거주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주말 하루 정도는 좀 출퇴근 왕복 시간 쓰더라도 오프라인 가급적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강사의 예시 답안을 모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어떤 강사를 따라가기로 했으면 그 강사를 모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강사님 들이 각자 자신의 예시 답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강사님은 예시 답안을 이렇게 쓰셨구나.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렇게 생긴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모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강사님의 스타일을 내가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강사님을 선택했으면 그 강사님의 예시 답안을 따라한다, 모방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필력을 높이고 시간에 대한 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필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100분 동안 100점을 써내는 그 추진력, 힘을 얘기합니다. 쓰다가 머뭇머뭇거리고 자꾸 막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 알든 모르든 어쨌거나 100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써내는 그냥 팍팍팍 써내는 그렇게 해서 100분 내에 100점을 채워서 낼 수 있는 그러한 필력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쓰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어느 정도 남았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15분 정도 남았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다. 이러한 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력을 높이고 시간에 대한 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터디 과정을 참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 특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이나 시사 이슈로 구성되어 있고 1시간만 공부가 충실히 된 후에 2차 시험 직전 3개월 전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강사들도 이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나왔던 논문이나 이슈를 싹 모아서 이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이때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자, 브리타는 이것으로 대비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강사님들이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시그마 범위가 여기예요. 1시그마 범위가. 1시그마 공부를 충실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2시그마 범위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시그마 범위가 여기예요. 자, 그랬을 때 기본서, 기출문제, 스터디 0기에서 3기 열심히 하면은 1시그마 범위를 충실히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4월에서 6월 사이에 논문 특강으로 대비하면은 브리타 저걸로 대비하라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요걸로 2시그마. 요 논문 특강은 2시그마 범위예요. 요거는 2시그마 범위인데 그래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시그마 범위로 이 논문 특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실제 시험장 갔더니 요 2시그마 범위까지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이런 문제를 불이타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타. 수험가에서 대비하지 못한 논점이 나왔을 때 우리 그런 것을 불이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나온 건 사실 불이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시그마 범위도 어느 정도 수험가에서 대비가 되어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불이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왔다? 바로 얘가 불이타입니다. 그럼 선생님, 요 3시그마 범위에 불이타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불이타는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요, 불이타는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측한 범위가 어디죠? 2시그마 범위까지 예측한 거예요. 2시그마가 95% 범위입니다. 95%. 수험가에서 수험생으로서 95% 범위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에서 출제가 된다? 이거는 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까지 대비하려면 감정평가 이론만 한 5년 공부하시면 돼요. 평가 이론만 5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범위가 늘어날수록 공부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범위가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이타는 왜 불이타냐? 이 불이타는요,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이타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예측이 안 되고 대비가 안 된 문제예요. 따라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1시그마와 2시그마 범위를 누가 얼마나 충실히 공부했느냐. 자, 1시그마는 얼마나 충실히 공부했느냐. 그리고 2시그마도 최종 막판에 본 적이 있느냐. 이걸로 이 범위 내에서 2시그마, 최대 2시그마 범위 내에서 이 상대 경쟁으로서 순위 경쟁으로서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나누는 거지 요 3시그마 불이타 문제로서 변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대비할 수도 없고 어차피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공평한 조건이에요.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 그러면 걔가 붙겠죠. 그만큼 문제가 있죠. 하지만 다 같이 몰라. 다 같이 모른다면 어차피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변별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실제 시험에 나오면 모르기 때문에 잘 못 쓰겠죠. 그럴 겁니다. 그럴 거지만 어차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론 공부 방법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나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실무 19회 때 늘 말씀드린다만 19회 때 3번 문제가 인목평가 문제였었습니다. 인목평가 문제. 자, 이거 불이타예요. 일종의 불이타입니다. 왜? 우리 감정평가사 실무시험에서 인목평가 문제가 나온 적이 정말 손에 꼽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거의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전에 나왔다고 하면 아마 뭐 5점짜리 약술 정도 나왔을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아마 뭐 인목평가 방법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뭐 5점짜리 약술이 혹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19회 3번으로 20점 배점으로 인목평가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이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이 문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인목평가는 저는 아예 이 공부 범위에서 제외한 논점이고 그 해는요 오히려 저거 건드리는 놈들이 떨어졌습니다. 왜? 어차피 저거 건드린다고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춰요. 기본 강의 때 인목평가 내용 들은 적 있다? 그거 기본 강의 때 한번 들은 적 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20분 내에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우리가 3방식을 그렇게 수십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도 3방식을 똑바로 못 푸는데 1년, 2년 전에 기본 강의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 인목평가 방법 이런 게 있다고 뭐 이런 게 있나 봐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요거는 시험장에서도 읽어보지 않았고 딱 보자마자 인목평가 나오길래 이건 내가 못 풀어 하고 그냥 바로 버렸고 그리고 실무 강사를 하고 있는 지금도 이 문제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어차피 강의 안 할 거니까. 왜? 이거는 강의해봤자 사실 제가 인목평가를 모르기도 해요. 모르기도 하고 이건 어차피 수험생분들도 어차피 못 풉니다. 이거는요 서울대 산림학과 애들이 있어요. 산림학과. 제 동기도 서울대 산림학과인데 이게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이거 임업학과인가? 하여튼간 이쪽 과가 있어. 이 나무 공부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쪽 제가 알기로는 그 과 나오신
그 출제위원 평가사님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군지 저는 이름도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서울대 이 산림학과인가 임업학과인가 이제 그거 나오신 분이 그냥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그래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자기과 후배들 붙게 하려고 요 문제를 냈다라는 이제 카더라 의심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평가사 중에서도 인목평가를 할 줄 아는 평가사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뭐 만나 본 적도 없어요. 정말 강원도에 근무하시는 몇몇 분들이나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브리타는 당락에 좌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브리타는 다 같이 모르는 논점이니까 이건 어차피 그냥 당락에 의외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브리타 때문에 걱정의 늪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문 특강으로 이렇게 마지막 대비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으로서 혹시 나올 수 있는 브리타는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기별로 말씀드리면요. 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2차 공부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때 3개월 기간이 있고 또 7월부터 10월까지 또 이때 3개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학원과의 연기 스터디가 이때 7월에서 10월 사이에 연기 스터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3개월씩 끊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는 이때 공부하셔도 되고 이때 공부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 강의를 이때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이때 공부하기를 권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실무 공부에 좀 집중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실무 집중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론 기본 강의까지 시작하기보다는 첫 번째 3개월 동안은 실무 강의에 집중하셔라 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이제 1차 시험 붙고 나서 2차 공부 시작할 때 실입업 이 세 과목 기본 강의를 동시에 공부를 해 나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머리에 정리가 되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좀 진득하니 봐야 머리에 들어오는 건데 이게 2차 과목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과목을 동시에 한다? 저는 이거 권장하지 않고 또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합격자들을 인터뷰해봐도 얘기를 해봐도 공부 시작하고서 초반 3개월에서 6개월은 거의 대부분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실무가 잡혀야 그런 다음 과목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론은 어차피 1차 부동산 학개론, 학원론이죠. 1차 학원론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고 실무가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3개월은 실무에 집중해 주시고 혹시 다른 거 하나를 병행한다? 라고 하면은 법규를 같이 병행하시기를 권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법규도 이때 7월 달 이후에 이때부터 이론법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아시겠죠? 제 권장사항은 그렇다. 그런데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불안감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이론, 법규, 기본 강의도 수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7월 달부터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실무 집중하시고 7월과 10월 사이에 이론 법규 시작하셔라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4월 달부터 이론 법규까지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리고 결국 3개월이 지났을 때 세 과목 중에 어느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분명히 그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일기 스터디가 진행될 때 기출문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실입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가 기출문제 공부하는 시기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2기 스터디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기 스터디 진행되는데 이때 마지막 3개월에 심화 강의죠. 이게 이제 논문 특강인데 논문 특강. 제가 좀 강의 제목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심화 이론으로 할까? 논문 특강으로 할까? 근데 법규에 판례 특강이 있잖아요. 법규에 판례 특강이 있으니까 이론에도 논문 특강으로 하자. 그래서 대구를 맞추자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논문 특강을 이때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제 커리큘럼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이론이 특히 강사들마다 개인 색채가 강해요. 예시답안 보셔도 아시겠지만 강사들마다 예시답안 쓰는 스타일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 한 명을 선택하셨다면은 그 강사 한 명의 강의를 충실히 따라가시를 권장해 드리고 뭐 총론은 요거 듣고 강론은 요거 듣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2명 이상의 강사를 나눠 듣기보다는 한 명의 강사를 충실히 따라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그 한 명의 강사의 예시답안을 최대한 모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 차별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강사님들이 답안지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뭐 하시거나, 또는 출제위원분들도 채점평에서 뭐 천편일률적인 뭐 암기밖에 없었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암기라도 제대로 해서 답안지만 쓰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수험생들은 창의적인 답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공부해서 충실히 암기해서 그걸 거의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내는 것만 잘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도 55점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답안지 차별화, 뭔가 특별하게 또는 특이하게 쓰는 거에 집착하시면 오히려 꽈락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별화, 뭔가 튀는 답안지, 어떤 독특한 답안지, 창의적 답안지, 이런 거 쓰려 하지 마시고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셔서 그 내용을 거의 떠다가 답안지에 옮긴다라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내용을 옮긴다라는 것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이론이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강론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총론과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주안점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답안지 쓰실 때에는 목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목차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씁니다. 자, 많은 수험생분들, 특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수험생분들이 이 답안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현학적인 표현,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표현, 이런 걸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쉬운 문장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쉽고 간결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뭐 있어 보이는, 뭐 똑똑해 보이는, 유식해 보이는 그러한 문투로 쓰지 마시고 중학생들이 글 쓴 것처럼 쉽고 간결하게 쓰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글을 읽었을 때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고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절대로 추상적, 현학적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A는 B이다. 아시겠죠? A는 B이다. 거의 대부분 이 형식 문장으로 A는 B이다. 그냥 간결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히려 좋은 답안지가 돼요. 자, 그리고 이론은요, 글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다가 이론 점수가 안 나오는 원인을 제가요 글쓰기를 잘 못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은 논술 시험이 아닙니다. 이론은 어떤 소설이나 이런 문예 창작 시험이 아니에요. 이론은 지식을 답안지에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법을 모르기 때문에 답안지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스스로도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답안지 작성법을 몰라서 답안지를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 지식을 충분히 내 것으로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안지를 못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 답안지 작성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쓴다라는 것으로 원인을 돌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원인을 돌리시면요, 정작 내용이 아직도 부실한데 어떠한 오해가 발생하냐면, 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답안지 작성법을 몰라서 내가 잘 못 쓰는 거야 라는 착각과 오해에 빠져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떨어져요. 왜? 내용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잘 안 써질 때는 내용을 내가 아직 충분히 체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돼. 아시겠죠? 지식을 내가 불완전하게, 부족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답안지가 안 써지는 거지, 답안지 작성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고요. 다음에, 자, 실무 이론 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차 논술형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은 다독, 다작, 다상량이에요. 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게 모든 2차 논술형 시험의 공통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항상 이 말을 떠올리세요.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하면은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유일한, 뭐 이런저런 공부 방법, 뭐 무슨 공부법, 뭐 땡땡 공부법, 뭐 별별 다 있지만 유일한 진리는 딱 저거 한마디예요. 다독, 다작, 다상량.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안감과 합격 가능성은 반비례합니다. 저는 불안도가 높은 수험생 치고 시험 결과가 좋은 수험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험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불안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불안감이 나를 익사시키지 않도록, 불안감의 늪에 빠져서 익사하지 않도록 이 불안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되고, 나의 수험 생활이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꾸 저 불안감 때문에 자꾸 방향이 막 이탈되고 방향이 엇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 강사 듣다가 불안해, 이 강사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또 옮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강사 선택하셨고 한 커리큘럼 따라가셨으면은 또 어떻게 공부 계획 짜셨으면은 그 강사님과 그 공부 계획대로 불안감을 이겨내면서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새 시험이 끝나 있고 인터넷에 내 수험 번호 조회했을 때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안감, 이 불안감을 통제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1시그마에 집중하라라는 것인데 그 1시그마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뒤에서 나를 방해하고 흔드는 요인이 바로 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저 불안감을 이겨내시고 1시금에 집중하셨다가 막판에 4월에서 7월 사이에 2차 시험 직전에 논문 특강으로서 또 3기 스터디 문제로서 이 2시그마 범위를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험생으로서는 1시그마 충실히 했고 2시그마 그렇게 대비했으면 그럼 이제 수험생으로서는 준비할 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론 공부 방법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하고 나서 합격했다라는 메시지로서 저랑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수험 생활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의 실제 수험 생활에 꼭 충실히 반영하시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